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용 PPT 나눠주신 거에 1강의 뒷부분 제2장 법률행위부터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특히 법률관계에 대응해서 호의동승 문제를 판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또 권리변동에 있어서 이 법률관계에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 함수관계에서 보면 a 플러스 b 괄호하고 x를 할 때 a, b와 같은 법률 요건, 즉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개개 사실을 법률 사실, 그것이 하나의 함수를 이루어서 법률 행위가 되고, 법률 행위는 곧 법률 요건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법률 효과. 그래, 우리가 흔히 법학을 요건과 효과의 학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법률행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의사표시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형법에서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위법 책임을 검토해가지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그래서 1항에서는 법률행위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 법률행위라든가 의사표시 이런 개념 도구는 다 독일의 판택된 법학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영미법에서는 독일의 이 분석 철학과 같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분석 법학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계약. 그래, 여러분들이 아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또 학창 시절 이렇게 해서 KBS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의 대학원생들의 그 학습 상황을 그 드라마로 만든 거기에 보면은 바로 계약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A와 B와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하트,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벨, 너는 어떠냐? 그래서 킹스필드가 질문을 던져가며 이런 강의 방식을 이른바 소크라테스 산파술에 따른 소크라테스 강의 방식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모든 걸 제가 지금 강의하듯이 이렇게 그 판서를 하고 강의 자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 공부를 해갖고 오거나 또 아니면 자기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 툭툭 던진 거예요. 그래, 질문을 던져서 대답이 나오면 그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이른바 산파. 그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를 집에서 낳고 그러면 산파가 있었죠. 그럼 어린아이를 유도해서 잘 자연분만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산파인데,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은 그런 산파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학습 방식도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법대 학장이 랑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랑델식 케이스 메소드 이렇게도 얘기하고 랑델식 학습법. 그게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의 드라마에 나와 있는 그 킹스필드가 제일 먼저 질문 막 던지죠. 그 사건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예습을 안 해가고 그 사건 개요를 모르면 답변을 못하게 되죠. 그래, 우리랑은 조금 방식 다른데 우리도 지금 상당 부분 케이스 메소드를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또 저도 학부 강의에서도 일부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은 법률 효과 발생을 위한 요건을 얘기해. 그런데 그 법률행위에는 필수 요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의사표시야. 즉 내가 효과 이사를 정해서 표시행위로 나갔을 때 그 표시행위에 나타난 것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 즉 의사표시가 없는 건 준법률행위거나 사건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화살표 있는데 의사표시의 하자, 무효제도라든가 취소 사유가 있다면 법률행위 전체 영향, 즉 반사질서 법률행위 103조에 있죠. 사회질서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아무리 의사표시 요건을 갖췄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죠. 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가 한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 부모들이 취소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무효는 당연 무효야.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의사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취소는 다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적법한 요건에 따라서 취소의 의사표시, 형성권인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소급해서 효과가 없어지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효력 면에서는 무효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 밑에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만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뜻은 뭐냐면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효과의사와 효과의사가 겉으로 나타난 표시 행위가 즉 하나의 법률 요건이 되면서 효과를 발생하죠. 그런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 법의 규정, 법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의사표시적 효과가 발생하게 규정되는 법률 요건이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를 발생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는 그 근거, 의사표시가 꼭 필수 요소인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그 규정에 따른 효과를 발생하는 걸로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예를 뒤에서 좀 살펴보면 좀 뚜렷해질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법률행위 요건, 성립요건, 법률행위 법률 요건으로서 완전히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이 법률행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 요소를 성립요건. 그래 우리가 법학이 요건과 효과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또 요건을 나누죠. 성립요건은 말 그대로 제1차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필요요건, 막 어떠한 관문을 통과해야, 즉 1차 시험을 통과해야 2차 시험을 채점을 해서 합격력을 결정하듯이 성립요건은 1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효력요건은 2차 시험, 즉 충분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요건과 충분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요소, 구성 요소를 성립요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효과 주장자가 입증, 즉 A라는 사람이 B와 계약을 맺었다면은 A는 A와 B 간의 매매 계약에 따른 그 계약이 성립된 계약서라든가 계약금을 수령했다라든가 지급했다라든가 이런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죠. 대개 그래서 계약서가 소송에서도 제일 먼저 제시되는 거죠. 또 이 성립요건에는 일반, 즉 보통적 성립요건이 있고 특별한 그 법률행위에서 요건으로 구비되어야 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당목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 주체죠. 사람이 일단 있어야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야. 또 목적, 내가 법률행위로서 누리고 하는 대상 내지는 그 안에 핵심, 이거를 목적이라고 그래. 또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니까 즉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형태를 갖춘 하나의 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일반에는 당사자의 당과 목적의 목, 의사표시에 의해서 당목의를 갖춘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 성립요건은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갖추고 있는 것, 요구하는 건데 혼인에서는 아무리 둘이 사랑을 하고 그 동거에 들어가도 아직
법률은이 아니죠. 그래서 각 구청, 시청에다가 두 당사자가 합의하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그래서 신고라는 요건, 이걸 이른바 법률혼주의. 그래서 사실에 혼인 실체는 갖췄지만 혼인 신고를 안 함, 즉 법률혼이 아닌 걸 우리는 사실혼이라고 해서 일정한 경우에 보호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사실혼 배우자를 임차권 승계하게 해주고, 또 연금제도 같은 데서 사실혼 존재 확인 청구를 통해서 사실혼이 확인되면 그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 즉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연금, 그 남편의 타된 연금의 절반을 아내가 사실혼 배우자가 탈 수 있게 한다라든가, 이게 혼인의 신고가 있어야 또 혼인이 부부관계, 즉 가족법상의 부부가 되는 거죠. 또 법인도 아무리 실체, 정관도 만들고 자본금도 다 마련하고 또 조직도 갖췄더라도 설립 등기가 성립 요건이죠. 그래서 법무사에 시켜서 법인의 설립 요건이 등기돼야 그게 비로소 설립 등기 시에 법인은 탄생, 사람의 출생에 대응하는 거죠. 또 유언은 방식을 갖춰야 되고, 이 방식의 요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 무효야. 죽고 나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은 사후행위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해. 자필증서도 있고 녹음증서도 있고 증인 참여해야 하는 방식, 또 여러 가지 5가지의 유언 방식이 가족법에 있고요. 또 질권 설정의 목적물을 인도, 즉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 여러분들이 전당포에 가서 돈을 조금 염출해 쓰려면, 대출 받으려면은 내가 차고 있던 시계 또는 다이아 반지 이런 거를 어디 전당포 주인에게 일단 넘겨줘야 되죠. 그럼 전당포 주인은 그게 진품인지를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서 뭐 100만 원을 빌려준다라든가, 그리고 6개월 내에 변제하면 다시 금반지를 찾아가는, 질권 설정에는 질물의 인도가 특별 성립 요건이죠. 그렇게 돼 있고, 또 요물계약, 즉 물적 행위를 전제로 한 계약. 우리 전형계약은 14가지가 다 낙성계약, 즉 성약과 승낙만 있으면 바로 성립해. 근데 옛날 로마법에 요물계약이 노예매매계약, 옛날에 노예는 물건으로 봤어. 사람인데도. 그래, 노예와 농노는 다르죠. 농노는 준자유민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름, 옛날에 머슴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건은 아니죠. 인격체도 다 되고, 다만 주인과의 1년간의 세경을 받고 그 노동일을 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반자유민이야. 그래서 농노는 어디에 영주에 속해서 불수불이권 같은 걸 영주가 행사하고, 혼인도 영주가 허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반자유민이라 노예랑 다르고, 로마법, 여러분이 아마 스파르타쿠스의 난 이런 데서 보면은 검투사 이런 사람들이 되게 노예 출신이죠. 그때 물건인데 요물계약이라는 건 노예를 매매해서 A가 B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를 팔을 때 그 일정한 10년간의 검인서 같은 걸 전제로 노예계약이 성립된다고 해서 요물계약, 물적 행위를 또 하나 요구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괄호 2번 효력 요건을 설명해 보면, 무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하고, 여기에도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먼저 일반적 효력 요건의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즉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 효력은 당사자, 권리 행사의 주체는 권리 능력, 즉 생존해야 돼.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갖죠. 의사 능력, 유아나 만취자와 같이 의사 표시를 이해 못하는, 즉 그 단어적 의미, 계약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의사 능력. 그래서 유아 한 3, 4살짜리는 의사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무효죠. 또 행위 능력은 만 19세가 이상 될 때, 이른바 성년자일 것, 또 피후견 대상자가 아닐 것, 즉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해서 특정
후견인이라든가 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로서의 행위를 보충해 주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취소라든가 무효를 통해서 보호하죠. 당사자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목적은 두 번째 일반적 성립 요건의 목적이 있죠. 확가적 타 그러는데 확정, 즉 법률행위할 당시에 권리가 확정돼야 돼. 아직 건물이 신축도 안 된 걸 매매계약하면 안 되죠. 최소한 준공검사는 떨어져서 대의등기를 통해서 보존등기할 정도는 돼야 돼. 또 가능, 이거는 실현 가능성, 즉 불능이라고 그러죠. A와 B가 집을 팔기로 했는데 집이 어제 소실됐어. 다 불타버렸을 때 이거는 불능이라고 하고 불가능. 즉 계약할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다가 이행기 한 달 후에 잔금 받고 건물을 넘기려는데 그 전날 잔금 받기 전날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없어졌다면 이른바 후발적 불능. 가능에는 법적 불능 문제를 따지고 적법은 그 어떤 위법 행위가 아닐 것.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는 부적법한 거죠. 그래서 법학에서 법에서 민법이나 어떤 형법 같은 데서 정한 행위 범위 내에서 할 때 적법, 반대는 위법성이라고 보면 되고 사회적 타당성은 103조 얘기해요. 뭐냐면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타당성이 없다. 무효죠. 그래 대표적인 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 그 밑에 바로 밑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예시 규정인 폭리행위가 있죠. 104조. 그래서 현저한 폭리적 행위, 가령 판례에 의하면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폭리행위, 즉 매수인의 어떠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폭리성을 띄어서 무효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성립 요건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는 일치, 즉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같아져야 돼. 즉 내심의 효과를 갑이라고 효과의사를 정하고 또 의사표시, 계약서에 나타나거나 표시행위에도 갑이라고 나타나요. 갑이 아니라 갑 다시로 수정이 됐거나 을이라고 써버리면 표시의 불일치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표시의 불일치로 비진의 표시, 동정의 표시, 착오, 이걸 배우죠. 또 하자가 없을 것. 하자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상대방의 속임수, 이른바 기망이라고 하죠. 기망행위. 또 하나는 강박, 윽박지르죠. 너 그런 계약을 안 하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사기와 강박을 의사표시에 하자, 취소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일치에는 세 가지, 비진의 표시, 동정의 표시, 착오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해서 유무치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요건 세 가지, 당사자에 대한 요건, 목적에 대한 요건, 또 의사표시에 대한 요건에 이게 그걸 갖춰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은 아까처럼 특별 성립 요건에 각각, 즉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혼인에서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돼야 되죠. 혼인 그 구청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그 신고서만 아무리 작성해놔도 구청에 정식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안 되면 특별효력 요건이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거래 밀번에 대리행위에서 대리권 존재, 만일에 대리 형태는 갖췄지만 대리권이 없는 건 뒤에서 배우는 무권대리, 피연대리가 되는 거죠. 또 조건부, 기한부, 조건은 당내 불확실한 사실,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한 대 사줄게. 정지 조건이죠. 해제 조건, 내가 너한테 차를 줘서 네가 공부할 때 타고 다니다 불합격하면 반환하라. 해제시키는 거죠. 효력을 상실시키는 걸,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또 하나,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죠.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A빌딩을 어떤 복지재단법인에다가 기부한다. 장학금으로 기부한다. 죽는 건 뻔하죠. 그래서 기한에는 확정기한부와 불확정.
죽음은 불확정기한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확정기한이 있죠. 9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 시기부여, 시기. 또 종기죠. 한시법. 이 법은 3년간 유효한다. 뭐 우리 이제 부동산 특별조치법 같은 게 보통 3년 정도 임해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고, 또 일반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이 종기가 있는 특별법이었던 거죠. 그래 조건의 성취와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 아무리 조건부 법률행위를 했어도 조건 미성취인 동안에는 효력 발생이나 효력 상실이 안 되는 거죠. 또 기한도 시기, 그 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또 종기, 그 마지막 점에 도래해야 그 법이 효력을 상실하죠. 또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가 죽어야 되죠. 그래 유언은 살아생전에 마지막 의사표시를 기재해놓고 그게 죽으면 비로소 그걸 뭐 자필증서, 비밀증서 같은 걸 뜯어가지고 그걸 공개하면서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에 따라 유언을 집행하게 되죠. 사망이 특별효력, 유언서를 써놨다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유언자가 죽으면 그때부터 유언의 효력은 발생해요. 법인 설립에 주무관청 허가를 얻게끔 되죠. 비영리 사단법인은 허가 어디해야 돼.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는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많이 존재하죠. 이 네 가지 1, 2, 3, 4번이 특별 요건, 성립 요건에 따른 효력 요건이에요. 3절 보면 법률행위 종류, 의사표시 수 하나인 걸 단독행위. 또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죠. 먼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살펴보면 유언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죠. 자기 혼자 자필로 써도 되고 또 비밀증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검인 같은 걸 받아도 되고 혼자 하는 행위고 상대방을 전제로 하지 않아 쌍방행위가 아닌 거죠. 또 권리 포기도 권리자 스스로 포기하면 되는 거지 어느 누구를 향하여 포기한다 이런 게 아니죠. 또 재단법인 설립 행위도 통설은 상대방 없는 단독, 즉 A라는 사람이 3억을 쾌척하면서 그걸 던지면서 그걸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 재단법인이죠. 그럴 때 상대방은 없죠. 그래서 모 대학에 찾아가가지고 이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 장학금을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라. 뭐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이긴 한데 상대방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거지. 그게 동의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전해서 그거를 합의하면 동의가 되는 거죠. 해제도 형성권이라 권리만 있지만은 의무는 없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즉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B가 잔금 같은 걸 지급 안 한다면은 일정 최고를 통해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해버리죠. 채무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해지도 마찬가지고 장래 효과 발생할 땐 해지, 임대차 해지, 고용계약의 해지 그러죠. 상계도 A가 B에게 받을 돈 1,000만 원을 행사할 때 B도 A에게 물품 대금 500만 원이 있어. 그럴 때 A가 B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하면 매매 대금을 청구하면 B는 내가 너한테 물건 판 게 5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대립하면서 상계이사 표시를 하는 거죠. 500만 원 까고 500만 원만 입금하겠다. 취인은 사후에 인정, 무효행위 취인 이런 게 있죠.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인 이런 게 있어. 또 채무 면제, 그렇죠. 상대방 A가 B에게 B가 알바인데 굉장히 성실이라니까 그 친구가 가불해서 100만 원을 먼저 다 썼어 월급을. 그럴 때 100만 원 네가 그 먼저 쓴 거 네가 하도 열심히 해서 채무를 면제하고 다시 내가 월급으로 200을 그대로 전액을 주겠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도 마찬가지. 처리 우리가 무권대리 같은 걸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처리 의사표시의 효력이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걸 무효로 확정하는 게 처리제도죠. 예. 그래서 밑에 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최소한 상대방에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도달이 되어야만 비로소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취소권 같은 걸 내용증명으로 띄웠을 때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령했을 때 취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쌍방행위죠. 2개 이상의 의사표시. 대개 먼저 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래. 매도인이 3억에 내 아파트를 팔겠다. 또 매수인은 또 매도인에 대하여 나도 그 아파트를 3억에 사겠다. 이른바 승낙. 그래, 청약과 승낙이는 서로 대립된다는 건 반대 방향으로 가죠.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매수인에서 매도인에게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걸 대립되는 의사표시하고 그게 합치돼야 돼. 만일에 갑이 매도인으로서 3억에 팔겠다 그러는데 매수인은 3억은 너무 비싸고 나 이 5천만 원 깎아서 2억 5천만 원에 팔아. 그러면 변경을 가한 또 하나의 청약이 되는 거야. 변경을 가했죠. 그럴 때는 다시 2억 5천에 대해서 당초에 청약자인 매도인이 그 2억 5천으로 팔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2억 5천으로 청약과 승낙 변경을 가한 또 다른 청약 5천만 원 깎은 청약에 대해 당초의 청약자인 매도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게 승낙이 되죠. 그럴 때 비로소 2억 5천짜리 매매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합동행위, 우리가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대개 설립 준비위원들이 있어. 저도 그 사단법인 한국법학회를 저도 설립하는 준비위원이었고 지금도 등기이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관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설립행위 절차를 준비하는 또 주무관청허가, 그래서 우리의 사단법인 한국법학회는 국회에 주무관청으로 해서 국회 사무처의 감독을 받고 거기에 일정한 지시를 받으면서 그 감독 주무관청이 국회 사무처, 우리가 여러 개 법학자들의 합동적인 그런 연합적인 법학회예요. 그리고 거기는 저와 같이 민법 전공한 사람도 있고 형법, 헌법인 이런 공법 전공한 분들과 여러 한 200여 명이 회원으로 돼 있고 실제 활동하는 분들은 한 100여 명. 그래 거기에 이렇게 나란히 나간다는 거예요. ABC라는 그런 준비, 그걸 주식회사로 보면 발기인 정도 되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들 ABC가 나란히 나가는 건 뭐예요? 법인 설립이라는 목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계약은 서로 교차되죠. 청약과 승낙이. 이거는 ABC 주체 3명의 의사표시가 법인 설립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에 나란히 나간다고 해서 이걸 학자들은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다. 이게 바로 일반적 이런 개수에 따른, 그래서 단독행위 빼고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2개 이상의 법률행위나 복수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죠. 과로 이번에 부당행위와 처분, 부담행위와 처분, 부담은 의무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저당을 설립하는 게 그렇죠. 뭐냐면 A가 자기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잡히면서 돈을 빌릴 때 거기에는 뭐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저당을 A가 자기 소유권자로 아파트의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즉 1억 원을 은행에 대출받음에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은행이 근저당권자, 그리고 A는 B에게, B은행에게 채무부담, 이행여지가 있는 걸 의무부담행위, 대표적인 게 계약적 행위예요. 처분행위는 이행 문제가 없는, 즉 물권적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여러분들이 A와 B가 법률행위, 물권행위와 점, 즉 등기 원인서를 다 넘겨주고 잔금이 오갔다면 그건 곧 등기를 통하여 바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승계 취득하죠. 그게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는 물권적 효과, 즉
이행의 여지를 별도로 채권행위는 아무리 계약을 체결해도 채권 채무자가 이행을 함으로써 채권이 만족되고 채권이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물권행위는 물권행위가 완성되면 등기는 또 하나의 요건이지만은 성립요건이지만은 그 물권행위가 종료된다고 얘기해. 그럴 때는 물권적 종국적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행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시익은 이행 문제가 남아있냐 없냐, 즉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 식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요식분요식은 특정한 방식을 유할 때 우리 전형계약은 다 분류식 계약이야. 아까 유물계약의 예를 들었던 로마 시대의 노예 매매 이런 게 요식계약이라고 그래요. 침령관에 거기에 어떤 확인서, 우리도 뭐 등기에 그 어떤 이제 그 허가 뭐 이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꼭 매매계약에서 계약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도 얼마든지 매매계약은 성립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등기의 어떤 거래 그런 증여계약 같으면은 그 신고하기 전에 증여 약정서 같은 걸 쓰죠. 그런 걸 쓴다고 해서 그걸 바로 요식계약. 왜냐하면 청약과 승낙 A가 B에게 자기 물건을 증여하겠다. 그러면은 그 즉시 계약 성립해서 대부분 다 우리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에요. 우리 현대법에서는 요식 계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이런 거고, 생전 사후 이거는 살아생전에 성립과 이력이 다 발생하는. 근데 사후행위는 유언행위와 같이 그자가 죽고 나야 사망을 해야만 비로소 유언의 효과가 발생하고, 또 사인증여 죽음으로써 증여,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걸 생전증여라고 그래. A가 B에게 야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은퇴도 하고 죽음도 한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빌딩 하나 건네줄 테니까 이걸 잘 관리해서 나를 위해 나중에 죽고 나면 제사 같은 걸 좀 지내줘라. 그 생전으로 증여를 다 해버리죠. 그때 등기도 다 넘겨주고. 그때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보유하는 A 빌딩, B 빌딩 이런 거를 복지법인에다가 넘기겠다.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사인증여죠. 사후행위예요. 또 출연 비출연은 대가의 출연. 출연이라는 건 A의 손실이 B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걸 출연. 우리가 재산법인, 재산 투자, 쾌척, 이게 출연행위예요.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의료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평생 번 5억을 B 의료법인에다가 재산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겠다. 그러면 A의 5억의 손실이 B 의료재단에 대한 이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 재산의 증가,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있는 이런 법률 행위를 우리는 출연행위라고 그래. 그래 또 여기에는 유상, 대가적 출연이 따르는 거죠. 무상, 대가적 출연은 없는. 그래서 증여는 일방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 증여를 받는 자에게 대가를 받지는 않죠. 그런데 대가를 받는 유상행위로선 매매 교환은 A는 B에게 재산권을 넘기니까 A의 재산권은 손실되죠. 소실되고 B의 재산은 증가해요. 그런데 또 대금으로 보면 A의 채권은 증가하죠. 증식되고 B 매수인은 자기의 매매 대금이 줄어들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게 서로 유상적 계약이라고 보는 거죠. 또 비출연행위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닌 소유권을 일방적 포기한다라든가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대가 출연하고는 무관해서 이걸 비출연. 또 유인무인은 인가적 관계가 있느냐. 어음수표는 원인, A와 B가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한다 그러면 어음 자체로 어음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물품 대금이 유무유는 다음 문제야. 그래서 어음이 일단 A가 B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어음 3개월짜리를 끊어줬다면 B는 3개월이 되는 날 은행에다가 지급 제시해서 3억 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가죠. 그날 만일에 잔금이 없으면 이른바 부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냐 아니냐는 별도의 소구권을 행사한다라든가 또 원인 채권을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는 거지, 어음 요건을 다 갖추면 형식 요식 요건으로서 어음은 그 매매계약이 유무효를 떠나서 바로 어음은 유효해서 단절됐다. 그래서 무인 또 물권행위에도 유인론 무인론 지난 학기에 그래서 원인관계인 그 소유권 이전의 물권행위가 그 매매계약이라는 원인행위와 연결이 돼 있다. 인과관계, 즉 매매계약이 무효면 물권행위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이게 유인성론이고, 독일의 통설, 우리나라의 통설이죠. 일본과 독일은 무인성설이라고 그랬죠. 독일은 매매계약 자체의 유무효를 떠나서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면 단절되면서 유효하다. 그게 독자성이 있고 무인성이 독일의 법제고, 우리는 법에는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원인관계가 없어지면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실효되면 아무리 등기가 이루어져도 등기 말소를 해야 된다. 유인성이고 독자성 부정설이죠. 지난 학기 다 했던 거고, 신탁 비신탁, 요즘 신탁행위 많이 광고도 나오죠. 내가 그 재산이 있을 때 그걸 내가 관리하는 게 자기는 전문가 자산관리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데 금전 신탁도 있고 부동산 신탁도 있고, 즉 A가 B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서 이른바 수탁자, 은행이나 그 재산에 대한 그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걸 굴리는 그 이익을 발생시키는 그 수탁자의 그런 걸 A와 B의 신탁행위. 그래서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또 PF도 많이 신탁회사들이 나서죠. 코리아모 신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탁회사. 그러면 거기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땅을 구매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건축 행위를 건축 허가 같은 걸 얻어놓으면은 대개 코리아 신탁 같은 데 찾아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자산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 A가 그 시행사나 시공사로서 코리아 신탁인 B에게 넘겨. 그럼 등기 우상도 코리아 신탁이 소유권자로 나타나죠. 그럼 코리아 신탁이 은행에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요청해서 개인이 요청하는 것보다는 코리아 신탁이라는 자산행위고 또 자산관리에 부동산 자산관리에 전문회사니까 은행이 믿고 거기에다가 공사 대금의 비용을 몇십억을 이렇게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죠. 그게 신탁행위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유보하지만 겉으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그래서 요거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신탁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이른바 여러분들이 명의 신탁이라는 제도야. 요거는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외부적 형식적으로만 수탁자에게 넘기는, 그래서 대내위적으로 소유권이 다 이전되는 법률상 신탁행위와 명의 신탁이 이렇게 내부적 소유권자와 외부적 소유권자가 분리돼서 명의 신탁은 무효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규율되죠. 그래서 허위 통장 표시냐와 비교가 되면서 명의 신탁이 논란이 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그 채권법, 특별법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그 규율을 해요. 세계 명의 신탁의 유형과 효력, 이게 현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탁행위예요. 또 독립행위 보조행위 하나 자체로 그 효력을 요건을 갖추면 하는 게, 또 다른 거에 영향, 보조행위는 A라는 사람의 어떤 법률행위에 B가 곁다리 붙어서 우리가 보조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독립된 어떤 중개행위를 한다면 그 보조인들 있죠. 그 안에 실장 또 직원 이런 사람들이 그 공인중개사 도와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조인은 계약서 못 쓰게 돼 있죠. 그런데도 실무에는 아직도 막 쓰고, 도장은 중개사 도장 찍고, 이른바 똠방, 이게 보조행위고 보조인들이죠. 다른 법률행위 효과
형식적으로 보충, 돕는 행위 이런 거고, 또 주딘, 종딘, 주종관계, 이게 주물과 종물, 밀법 총칙에 그런 거 나오죠. 본체가 주물이라면 그 광, 헛간 이런 게 종물되듯이 A라는 주딘행위와 종딘행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딘행위가 효력을 이면 종딘행위도 따라서 효력을 상실하는, 혼인계약에서 혼인계약의 주딘행위는 혼인의 합의죠. 그리고 혼인신고나 둘이 동거하자, 같이 사랑하니까 같이 살자, 부양해가면서 살자, 이게 혼인계약의 종딘행위죠. 그래서 혼인적 합의의 종딘, 혼인합의가 없어지면 혼인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야. 이런 뜻. 또 그 다음에 2절 하겠어요.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효과, 목적은 확가적타 그랬죠. 확정하고 가능하고 사회적 타당성. 확정이라는 건 현재 확정돼도 되고 또 미래 조만간의 확정. 그래 아직 내가 매매계약이 다 완성이 안 됐더라도 내가 사는 걸 전제로 B에게 전매 같은 걸 할 때 그게 장차 확정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목적의 가능은 물리적이나 사회적 관념상 불능. 그래서 불능은 확정.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행기쯤에 가서 그게 불타 없어진다면 후발적 불능이고 불가능된 거죠. 그 사회적 관점에서 건물이 다 타버리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건물의 가치를 잃어서 불능의 상태. 불능의 종류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가장 기본이죠. 이거는 계약 성립 당시부터 애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즉 자기 건물이 아닌 걸 판겠다고 매매계약하면 원시적 불능이죠. 물론 차후에 매입을 해서 파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지만 이행기에 불능이 빠지는 게 뒤늦게 쫓아가서 불능이 됐다고 해서 후발적 불능. 또 전부냐 일부냐, 이건 양적 전부, 일부 건물의 일부만 불능. 그러면 그 부분을 띄어서 매매 가격을 줄여서 계약할 수가 있겠죠.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 객관적, 주관적, 물리적, 법률적 불능, 이렇게 법률 불능을 나누는데 첫 번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즉 원시적 불능은 채권법 총론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계약 성립 전에 아무것도 이행 못할 때는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원시적 불능으로 처리하고 계약 체결의 비용을 상환한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죠. 계약 체결의 비용 상환, 이런 문제가 원시적 불능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독일의 하우프트라는 그 민법학자가 논문을 써서 밝혔던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목적의 적법은 법규의 종류로 강행, 임의. 강행은 법률 조문에 있는 걸 위반해서 합의해도 무효가 되는 것.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서에 관계에 있어서 그 자체가 무효를 구성할 수 있는, 즉 103조 자체, 또 물권법, 또 가족법, 이거는 강행법규, 즉 물권에 규정되어 있는 걸 위배해서 매매계약을 해도 무효. 즉 질물을 안 넘겨주고 내가 계속 쓰면서 저당권처럼 질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쓰면서 돈을 빌리면 질권이 불성립하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강행법규죠. 물권법에. 임의법규는 채권법에 있는, 즉 14가지의 전형계약이 있더라도 그 계약은 상징성 또 일종의 예시적 기능을 해. 그래 그 계약 내용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한 얼마든 변경, 수정이 가능해. 그래서 법률 규정이 존재해도 이걸 변경, 수정이 가능한, 즉 당사자의 사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 일반적으로 채권법 규정들이죠. 계약법규예요. 또 판정은 사회적 기본적 윤리관 그냥 참조해 보셔요. 가로 3번에 강행법규 효력규정과 또 단속. 즉 효력규정은 그 법률 조문 103조와 같이 무효가 곧 발생하는 무효의 효력이 발생. 단속규정은 말 그대로 경찰이 음주 단속한다. 그러면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다 음주 측정을
거쳐야 그게 이제 정지가 될지 취소가 될지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단속 규정,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정지되고 즉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서 음주 단속을 거기서 음주 측정을 했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운전행위는 하고 나중에 과태료가 물리든 정지 취소가 되는 건 별개 문제죠. 그래서 효력 규정은 그 조문의 요건이 되면 무효유효과가 즉시 발생하고, 단속 규정은 그러한 어떤 무효의 근거나 범칙금, 과태료 규정이 있더라도 바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그 밑에 예를 드는 게 무허가 음식점 음식 판매, 즉 거기에 식당이 무허가고 또 어떤 이제 그 식당 영업 허가를 안 받았더라도 일단 음식 판매 행위는 유효한 거죠. 당신 무허가니까 나 음식값 안 내고 그냥 갈 거야? 안 되죠. 일단 자기가 먹은 음식값은 내야 되고, 무허가 음식점이 또 하나의 행정처분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읽어. 또 강행법규 직접 간접 위반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 강의하고 마칠게요. 103조가 있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그 조문을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예시라는 거죠.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화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질서 발언, 그래 우리가 베니스 상인 예를 많이 들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보면 샤일록이 채무자 돈을 빌려 쓴 A에게 뭐 10,000파운드를 빌려주고 만일에 한 달 후에 돈을 안 갚으면 너의 살을 한근 1파운드 떼어내겠다. 이게 반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죠. 산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의 살을 떼어낼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재판을 보면 완전 엉터리 재판인데 거기 그 법관이 그 채무자의 부인이죠.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재판이 뭐라고 그래. 좋다. 샤일록과 채무자 A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언제까지 안 갚은 채무 불이행위가 있고 돈을 갚아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만일에 돈을 못 갚을 시에는 당초 약정한 대로 살한근을 1파운드를 떼을 수 있다. 다만 단서를 붙이죠. 그러나 뭐라고 그래. 살을 떼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게 모순이잖아. 살 떼면 피가 나와. 그리고 이 계약이 유효라는 전제하에 살을 떼라고 판결을 해. 그 자체가 판결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된 거야. 왜 그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사람의 살을 떼고, 우리가 뭐 옛날에 새우잡이 보내고, 그렇죠? 어떤 이제 어려운 새우잡이나 멸치잡이에 배를 타는 행위, 또 외딴 섬에 가서 다방 그런 데 가서 그런 뭐 이제 보조인을 하는 행위, 이런 게 어떤 고리대금업자들이 약속, 그 자체가 대보호법도 위반되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안 한다. 새우잡이 안 간다. 나 외딴 섬에 가서 섬마을 처녀가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는 무효 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민법 총칙으로 보면 F다 F, 빵점이야 빵점. 그렇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는 법조문을 모르고 소설을 쓴 거죠. 그래 민법 103조. 그래서 일반 조항이고 이걸 백지 조항 또 제왕 조항, 뭐냐면 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 또 이런 게 성립되는지는 따져봐야 돼. 개별적 사항을. 그래 이런 거를 일반 조항이다 그러고, 사회질서 위반의 대표적인 게 정의관념,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가 많이 논란되죠. 우리는 부동산 등기가 형식주의야. 그래서 A가 B에게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등기를 안 해도 다시 매도인 A가 C에게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C에게 등기를 해주면 B에게는 불능이 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그런데 C가 B의
매매계약 제일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배임 A의 등기 전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때는 무효가 되고 그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고 그러죠. 그 밑에 판례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제일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제일매수 등기맛을 청구한다. 그래서 그냥 제일매매가 무효, C가 전혀 배임에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그대로 제일매매행위는 유효하죠. 그런데 나에게 다시 팔아라,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유도했다라든가, 그래서 배임에 가담한 C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매매계약 질서에 반함으로 무효라는 전형적인 예가 부동산 이중매매고 정의에 반한다. 또 경매의 입찰의 담합, 서로 짜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건설 도급 입찰 같은 걸 그렇게 많이 하죠. A, B, C, 4. 그러면 완전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항상 여기에 이제 낙찰되는 데가 제한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A사가 할 테니까 너 얼마 이상 써라. 우리 그거보다 조금 작게 쓰겠다. 담합, 무효이기도 하고 그거는 다 처벌받아. 공정거래법에. 또 범죄하지 말 걸 조건. 그렇죠? 내가 너에게 마약을 주되 네가 헤로뽕을 앞으로 계속 투약하지 않은 걸 조건으로 입원해 준다. 그 자체 어떤 불법 행위 자체를 조건으로 하는 것 무효가 되는 거고, 또 윤리적 질서 반하는 거, 우리가 첩하는 거, 또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 불법 행위 소송 이런 걸 안 되게 돼 있죠. 이런 것들 첩계약 지금 다 무효가 되는 거야. 윤리 질서. 또 개인의 자유, 독신 계약이나 또 혼인하면은 퇴사 조항, 이런 불법 조항, 또 황견 계약이래죠. 노동법에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 심하게. 또 생존의 기초, 나의 모든 재산을 걸고 너랑 이런 내기를 한다. 또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재산 다 너에게 줄게. 뭐 요즘에도 또 이재명 씨가 계엄 얘기하니까 직을 걸고 하라. 그게 만일에 생존의 기초, 뭐 그런 예는 아니지만 나의 모든 재산. 뭐 그래서 하여튼 황동훈 한국 국민의힘 대표는 내가 그때 김의겸한테 그랬죠. 거기에 이제 청담동 룸사롱 사건에서 그러면은 김의겸 의원직 걸고 저랑 내기할까요? 그랬더니 김의겸이 아니 무슨 법무부 장관은 내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그런 예가 되겠죠. 생존의 전 재산을 증여한다라든가 그런 걸 걸고 약속하는 것 무효야. 왜? 최소한 생존 배려,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사찰의 존립이 되는 이런 게 안 되는 그 절터를 판단하든가 주지가 이런 게 증여 안 되죠. 또 지나친 사행, 도박이죠. 이런 것. 도박 자금은 빌려줘도 그 도박 밤이 끝나면 안 갚죠. 이런 거 이게 채권법에는 불법 원인 급여 행위요.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백사주의 있죠. 당사자의 풍박, 굉장히 가난한, 또 경솔, 어떠한 법률행위를 해본 경험이 없이 단순하게 막 대답하는, 또 무경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런 현저하게 공정,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라든가 이런 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백사조, 요 앞에 예요. 아주 그 사람이 그 급박한, 그렇죠? 당장 굶어 죽을 걸 이용해서, 또 경솔, 그 사람이 아직 경험도 작고 또 경솔한 뭐 커피 타면 너에게 내 재산 다 줄게 뭐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다녀. 그런 걸 우리가 경솔하다고 그러죠. 이런 예에 해당되고, 또 극부의 현저한 불공정해야 돼. 10억짜리를 1억에 거래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그래 앞에 이런 정신적 상태나 행위 형태가 있고 뒤에는 이익의 불공정이야. 현저한 극부의 불공정성을 전제로 무효. 그리고 이거는 넓게 보면 103조의 한 예가 돼요. 정의에 반할 수도 있고 또 윤리에 반할 수도 있고 이런 예가 되는 거죠. 뭐 하나씩 찾아보시고 판례 같은 걸 제가 밑에 예를 들었으니까 보시면 돼요. 뭐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판례 보면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언제나 궁박경솔이 추정되지 않고, 즉 궁박경솔 상태를 증명하고, 아울러 또 하나의 급부의 불균형, 그렇죠? 가격의 불공정성 두 가지를 따로따로
증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동기불법이라고 해서 어떠한 동기표시 뒤에 어떤 개발 요건, 즉 뒤로 고속도로가 난다는 걸 계약서의 조건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성립.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속인 거죠. 뒤에 고속도로도 안 생기고 개발 여지가 없어. 그러면 동기 자체가 불법을 이유로 무효를 할 수도 있죠. 예. 뒤에 가면 동기착오랑 비슷한 거예요. 또 반사질서에는 선량보수자서 위반해서 즉시 무효가 돼. 나머지 여기 불법원 임급여 같은 걸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예. 판례 746조 민법 104조와 같이 일정한 극부의 불공정이고 불법을 전제로 한 거라 그걸 부당이득이 성립해도 반환 청구 못한다는 게 이른바 채권법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인 불법원인, 즉 불법한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지더라도 돌려받지 못한, 즉 도박판에서 주고받은 돈, 이미 딴 사람의 돈을 도박을 무효주장함에 잃은 사람이 되돌려받지 못하는 예가 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죠. 또 법률행위에서 마지막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죠. 법률행위 해석은 일정한 A와 B 각과 의 의상한 의사표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뭔가 해석 여지가 있어. 애매모호해. 그럴 때는 세 가지 해석에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도 봐야 되고 또 106조 사실인관습 관습법에 이르지 않고 뭐 이런 거죠. 또 그 다음에 수의 성실의 원칙 임의법규 이런 게 해석에 전제되고 방법으로는 세 가지 자연적 말 그대로 A와 B가 계약서 쓴 문헌을 표의자 입장 즉 주체 1인칭 관점에서 해석할 때 자연 대표적으로 계약서의 문구 자꾸해서 그래 뒤에 가면 착오와 오표심의 원칙에 한 번 더 나와요. 또 하나는 규범적. 이거는 규범이라는 건 누군가 지킨다는 걸 전제로 법규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적은 상대방 시각, 아까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매도인 시각, 계약 작성한 자 시각, 그런데 규범은 상대방 입장, 격지, 사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 즉 이번엔 2인칭이야. 상대방 입장에서 그 표시행위를 해석해내는. 그래서 첫 번째는 표의자 입장의 주체 입장이고 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 즉 상대방의 배려, 그 표시행위에 나타난 그 행위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보충은 자연적 규범적 해석을 다 해봐도 표의자 입장이나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해도 해석의 여지가 또 남아. 즉 여백이 또 있어. 그럴 때는 제3자 시각,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계약 내용의 틈을 제3자가 신의 성실이나 또 일반적 거래 관행, 그래 여러분이 계약서 쓸 때 그 틈을 뭐라고 해? 각 거래 분쟁에 대해서는 어디를 관할지로 한다. 또 하나 뭐라고 써? 이 계약 내용에 어떤 기재되지 않은 걸 거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게 보충적 해석을 써놓은 거예요. 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에 간극 있을 때 3인칭, 제3자, 즉 재판관, 중립자 입장에서 그 틈을 메꿔넣는 그 기준은 신의 성실 원칙이 돼. 그래 계약에 전형적으로 보충적 해석이 적용돼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도 어떤 특별한 요건을 계약의 조항으로 안 넣었을 때는 제3자 시각에서 이 보충적 해석을 해낸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1강의 두 번째 강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땡큐.